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릴지니. 시인 타고르가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500여 년 역사를 간직한 찬란했던 시절 조선의 한양을 떠올려 봅니다. 숱한 사연을 품고 있는 서울. 그 중에서도 오늘은 북촌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옛날 조선시대 때에도 심장부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사대문 안에는 양반들이 살던 북촌과 가난한 선비들이 살던 남촌을 비롯해 신분과 계급에 따라 마을이 들어섰지요. 그중 지금의 가회동, 삼청동 일대를 포함했던 북촌. 풍수적으로 길지에 속했던 이곳은 권력의 땅이었습니다. 작가 권기봉 씨와 함께 서울에서도 한옥이 가장 잘 보존된 북촌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조선왕조 세종 때 정승을 지낸 맹사성 대감의 집터를 찾아가는 길인데요. 그 집이 이 북촌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바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집이 요즘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이 맹사성 대감 집터가 이렇게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네요. 그렇죠. 이 동네에서는 아마 북촌에서는 제일 높은 데 위치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높은 데 이렇게 지으셨다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돈이 많은 대감님들은 저 아래 가해동이나 안곡동에 사셨는데 이분은 청백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풍수적으로는 좋지만 땅값이 가장 싼데 찾아 올라오시다 보니까 아마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요. 우의정과 좌의정을 지낼 만큼 권세가였던 고불 맹사성. 하지만 살림살이를 늘리는 법 없었던 그는 청렴과 겸손의 표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산자락 아래 자리했던 선생의 고택. 여기 지대가 높아서 그런가 이 북촌 일대만이 아니라 저 멀리 경복궁에 세종로까지 한눈에 내려다 보이네요. 인왕산부터 백악산, 남산까지 한눈에 보이니 이제는 북촌 최고의 전망대가 됐습니다. 저 아래로 경복궁이 내려다 보이는데요. 조선 초 세종대왕은 이 주무시기 전에 이 북촌 꼭대기에 있던 이 맹사성 대감의 집을 꼭 이렇게 쳐다봤답니다. 그래서 그 맹대감, 스승이죠. 맹사성 대감의 집에 불이 꺼져야 비로소 이렇게 침전에 드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멀리서도 스승에게 예를 갖추었던 세종대왕의 일화. 오늘은 인근 중학교 학생들이 와 어릴 적 충녕대군이 되어 맹대감의 가르침을 받아볼 참입니다. 생전 처음 걸쳐보는 도포자락. 이거 맞아? 이게 기니까 뭔가 영화에서만 있던 옷 같아. 이 글이 쓰여진 소란했던 것도 잠시. 훈장님의 행차에 분위기가 엄숙해졌습니다. 다시 큰 소리 날 때까지 계속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안 차리고 큰 소리 안 하면 주자왈로 시작해서 주자왈로 끝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다음으로 진행 안 되고 주자왈 세월은 부대인이니라. 세월은 부대인이니라.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수백 년 세월이 흘렀으되
북촌에서 맺은 사제지간의 연은 여전히 끈끈이 이어집니다. 은혜일하며 우리 금년 불악이 대구월같이 너울벗던 양반 저택은 오늘날 오밀조밀 개성 있는 한옥들로 변신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북촌의 한옥이라고 하면 이 사람 사는 곳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거주용 한옥만 있는 게 아니라 일부 한옥들은 이렇게 개조를 해서 뭐 찻집이나 식당 또 상점으로 이렇게 이용하기도 하고 그냥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죠. 저건 뭐지? 자전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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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거입니다. 아, 이건 뭔가요? 저 인력거인데요. 예. 이거 타고 북촌에 이제 구석구석 예. 숨은 명소를 보여드려요. 아, 그럼 제가 좀 타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요. 네. 타세요. 야, 이거 근데 힘드시겠어요. 청년들의 재치 있는 아이디어로 시작해 어느새 이곳 명물이 된 인력거. 오른쪽에 이제 운동문화원이라고요. 예. 전은덕이라는 할머니가 예. 원불교에 시주를 했어요. 지금부터 북촌 팔경을 즐겨보기로 합니다. 팔경 중 2경에 해당되는 원서동 공방길. 점잖은 양반의 풍취를 닮은 한적한 골목이죠. 여기에 진입하는 순간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요. 조용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오감을 깨울 수 있는. 북촌에서도 다양한 분위기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좀 정적이면서 조용한 그런 느낌을 간직한 곳이에요. 바로 옆으로 창덕궁 후원도 자리하고 있고요. 그 길 끝에서 만난 건 양반과 하인들이 수없이 드나들었을 사랑방. 여기가 이제 조선시대 때 빨래터로 사용하던 곳이래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궁궐에는 곡식이 풍부하다 보니까 쌀뜨물이 충분히 내려왔대요. 여기는 지금 성곽 바뀌고 여기는 이제 궁궐 아니니까. 찰박찰박 옷감 헹구는 소리, 퍽퍽 방망이질 소리가 안악들의 수다와 함께 아련히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가끔 뭐 하시긴 하신다고 하는데. 이 창덕궁 안으로 들어가서 후원을 걸었을 때 이제 계곡 같은 게 있지만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사실 뭐 궁금해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여기서 막상 와서 이 담장 밖으로 나오는 이 물을 보니까 이 후원의 그 계곡물이 흘러서 일로 빠지는구나, 청계천까지. 역사는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조차 가슴 벅찬 설렘으로 다가옵니다. 고풍스런 기와 물결이 펼쳐지는 가회동 골목. 북촌 5경과 6경에는 이곳을 수없이 오르고 내렸을 옛 선인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여기는 그 종로구 개동의 골목길인데요. 이렇게 한옥들이 있고 그 사이를 마치 그 실핏줄처럼 골목들이 사이사이를 연결하고 있어요. 골목을 걷다 보면 뭐 아주머니들 그 도란도란 말씀 나누시는 소리도 들리고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도 들리고 저기도 아이들이 놀고 있네요. 한옥마을은 아이들에게 신나는 놀이터. 저희
저희 집에는 제비새가 있습니다. 아, 제비가 있어? 네. 아, 실례합니다. 여기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놀고 있어가지고 예, 한번 한옥 구경 좀 할게요. 한번 들어왔습니다. 예. 별로 없어요. 여기 제비집이 있구나. 어이구. 북촌에 보금자리를 튼 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봄에 제비들이 다시 찾아와서 알을 낳고서 알에서 제비들이 나왔습니다. 아, 이게 올해 처음 온 게 아니라 이전에도 왔었어요, 이 제비가? 네. 올해도 잊지 않고 찾아준 제비 가족 덕에 유난히도 정겨운 마을입니다. 여기 보니까 건물들이 다 이렇게 좀 뭐랄까 다 서로 붙어 있어서 뭐 주민분들하고도 좀 유대관계나 이런 게 좀 다르겠어요, 다른 동네하고는. 그렇죠. 일단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점은 조금 이제 제가 이 골목에서 제일 젊거든요. 굉장히 아이들도 이뻐해 주시고요. 예. 저한테도 많이 칭찬해 주시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렇게 나가서 놀아도 별로 걱정되지 않아요. 할머니들이 언제나 뭐 계시기 때문에 순간 없어졌다 그러면 애기 저리 갔어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네, 안전하죠. 골목을 주름 잡는 골목대장 남매. 장난기 어린 그 표정 속에 북촌의 또 다른 풍경이 담겨 있습니다. 북촌 팔경. 먼 옛날 평민들에게는 감히 넘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세계였겠지요. 그 기품 있는 자태, 아름다운 북촌의 얼굴을 아스라이 지나간 세월 뒤에서 만끽해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좋은 구경하세요. 네. 여기가 이제 그 북촌 일경인데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일반적인 시선의 높이로는 보기 힘든 곳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궁궐 주변을 걸어도 담장에 가려서 내부를 보기가 힘든데 이곳 원서동 고개, 그러니까 북촌 일경에서는 창덕궁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죠. 특히 이 지붕들이 이렇게 교차하는 모습이 뭐 사람 시선을 초월하는 어떤 뭐 새 눈높이랄까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참 북촌 일경이 정해진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지 않나 싶어요. 북촌 일경은 북촌에서 바라보는 창덕궁. 본래 별궁의 목적으로 지어졌으나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소실된 이후 270여 년간 실질적인 조선의 법궁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가장 많은 임금들이 기거했고 또 조선 왕조의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사연 깊은 궁궐이지요. 인정전 안에는 화려한 장식이 돋보이는 순종 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조선 말에 들어서 대한제국, 그러니까 황제의 나라임을 표하면서 그동안은 쓰지 않았던 이 오방색 중에 황제를 상징했던 이 노란색을 또 쓴 그런 흔적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서양으로부터 근대 문물이 유입되고 또 수용됐습니다. 임금의 침전으로 쓰였던 대조전. 그 안에는 마치 서양 응접실을 떠올리게 하는 생활용품들이 남아 있습니다. 야, 여기 문도 유리문이고, 야, 전등도 그대로 달려 있구나. 와, 여기 이런 게 다 있네. 이게 이발기계인가? 아, 이발용 의자하고 세면대. 야, 이게 그대로 남아 있구나. 이곳에서 이발을 하던 임금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사각사각 가위질 소리가 바람에 실려 번져갑니다. 밤이 되면 더욱 매력적으로 빛나는 풍광들.
하늘빛과 어우러진 창덕궁의 전각들은 한낮과는 또 다른 멋으로 다가옵니다. 역사 속의 저런 건물들, 그것이 이런 자연 환경, 특히 달빛과 어우러지니까 다른 어디에서 느낄 수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한 그런 멋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서울 안에 뭐 삭막하다 혹은 바쁘게 돌아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 쉽지만 이렇게 또 여유롭고 또 이렇게 가슴 뿌듯해지는 그런 광경이 있는 곳이 또 서울 같아요. 북촌 팔경. 서울의 역사와 함께 해온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였으면 하는 우리네 바람입니다. 인근의 산등성이를 빈 둘러 나라를 호위했던 요새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서울 한양 도성. 그곳에 가니 푸른 자연이 반겨주고 때로는 수백 년 역사가 말을 건넵니다. 사는 사람들 모습 또한 정겹기만 하지요. 감당하기 어려우실 때가 있죠. 그전에는 나주 한 대만 있어도 좀 먹고 살만했다 한 거고 TV 이제 놓는 사람은 잘 살아가고 부의 상징이 하나 됐던 거라. 서울의 속 이야기까지 자세히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성길 따라 걸어볼까 합니다. (600여 년) 전 기억 속으로 떠나는 서울 한양 도성 역사기행. 그 출발은 조선 왕조 시절 한양 도성의 남쪽 문이자 정문의 역할을 해왔던 국보 1호 숭례문에서 시작합니다. 다행히도 화재 이후 복원되어 도성의 정문으로서의 위엄을 이어가고 있는 숭례문. (1392년)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세운 뒤 정도전의 주장대로 도읍을 한양으로 정하고 특별 임무에 들어갔습니다. 인왕산과 백악산, 낙산, 남산을 두르는 도성을 쌓았지요. 총 길이 18.6km. 따라서 오늘날의 도성길은 4개 코스로 즐길 수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는 성곽의 돌. 참 돌들이 이렇게 메주처럼 생겼어요. 귀엽게. 이게 이제 조선 초기 때 이제 지었을 때 그런 돌들이고요. 이건 이제 지금의 돌이죠. 그래서 뭐 한 600년 가까운 그런 시간차를 이 성벽 하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알고 보면 재미있는 축주술의 변천사. 작고 둥근 돌이 세종때와 숙종때를 거치며 정방형으로 견고하게 다듬어져 사용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한양 도성은 예부터 우리 선조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더랬지요. 때로는 그 길을 따라 산책을 즐기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순성이라 불렀습니다. 조선 후기 유득공이 편찬한 경도 잡지에서는 도성을 한 바퀴 돌며 꽃 구경하는 놀이라 칭했고 역사지리서 한경지략에서는 순성이 특히 봄, 여름에 인기 많았음을 말해주죠. 옛날로 돌아가 순성놀이 하듯 인왕산 구간을 이어갑니다. 야, 인왕산 자락이라 그런가? 안 봤는데 그냥 어마어마하구나, 규모가. 야. 숨이 차오를 무렵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그리고 이내 갖은 사연을 품은 서울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이곳은 이제 인왕산의 서쪽 자락인데요. 한양 도성 그 성벽에서는 이제 바깥쪽이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서울 사대문 안과 성벽 딱 한 번에 겹쳐서 보이니까 이 조선 초, 그리고 조선 중기 후기, 그리고 현대의 모습까지 한눈에 그냥 쫙 오버랩이 됩니다. 야. 돌계단을 오르니 독특하고도 웅장한 바위가 눈에 띕니다. 기도를 들어준다 하여 소원 명당으로도 유명한 곳. 이곳은 선바위라 부르는 곳인데요. 조선 초에 그 태조 이성계 그리고 정도전 무학대사와 관련한 설화가 전해집니다. 그 무학대사 그리고 정도전과의 어떤 갈등 속에서 정도전은 이 선바위를 도성 밖에 두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무학대사는 이제 반대였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성 밖에 이렇게 놓여지게 됐는데, 그럼 유교가 흥할 거라고 이제 했답니다. 근데 실제로 뭐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조선왕조 500년 내내 유교가 이어져 왔죠. 태조 이성계도 이곳에 올라 소원을 빌었을 테지요. 훗날 순성을 즐겼을 이들도 저마다 마음에 품었던 바람을 하나 둘 꺼내놓았을 것입니다. 순성은 산지를 지나 평지로 이어집니다. 평지의 도성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훼손되기 일쑤였지요. 하지만 역사의 온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남아있는 게 참 반갑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정동만이 아니라 서울 곳곳을 걷다 보면 이렇게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곳곳에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이 서울 한양 도성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담벼락과 빌딩 숲 사이를 오가는 어느 길목. 무심코 지나쳤던 그 길을 오늘부터는 찬찬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악산 자락으로 이어지는 성곽 행렬은 짙은 녹음 사이로 용맹한 자태를 뽐냅니다. 이 문은 자하문이라고도 부르는 창의문입니다. 그 서울 한양도성의 사소문 가운데 유일하게 그 조선시대 때의 문루가 그대로 남아있는 문인데요. 조선시대 때는 사실 그 문의 기능을 별로 하지 못하고 주로 닫아뒀었지만 뭐 그 위험만은 상당히 뭐랄까요, 참 기품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야. 그런데 이 구간을 통과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분 확인 절차인데요. 서울 한양도성 가운데 이곳 백악 구간만은 출입 신청서를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그 군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고, 오후 6시 이전에는 이제 밖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신분증도 물론 갖고 와야 하고요. 도성길 중 유난히도 출입이 까다로운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968년 1월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침투해온 무장 공비들과 우리 군경의 치열한 총격전이 바로 이곳에서 벌어졌던 것이죠. 아, 여기 있구나. 야, 붉은 점도 그냥 그대로네. 총탄을 온몸으로 막아낸 소나무가 당시의 치열했던 상황을 말해줍니다. 한국 내부적으로는 주민등록제가 강화되고 또 이 향토 예비군이 창설이 됩니다. 또 주변에 있던 이 평창동 일대가 개발이 되고 하면서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 오게 되죠. 그런 역사적인 뭐랄까요, 흔적,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여 년 만에 다시 열린 백악산 구간은 울창한 숲길 덕에 순성하는 내내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그야말로 자연 속으로 들어가 사색하기 좋은 장소죠. 지금이야 이 풍광 때문에 이 한양 도성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지만은 예전에 어떻게 이걸 정말 쌓았을까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야. 멀리 북한산 봉우리들을 감상하며 걷다 보면 어느새 회화문에서 시작해 흥인지문으로 연결되는 낙산 구간에 접어듭니다. 이곳에서 서울 한양 도성길은 마을로 깊숙이 연결됩니다. 성벽을 따라 옹기종기 모여있는 서울 달동네. 8.15 해방과 6.25 한국전쟁을 거치며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몰려와 이곳에 판잣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에서 한국 근현대사로 이어지는 삶의 역사. 그리고 역사와 함께 문화가 공존하는 곳. 마을 입구에서 주민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제 골목방에 정집을 했지만 이제 이렇게 나와 보면 여기가 사람들도 많고 옛날 같으면 여기가 아주 모임 장소가 틀리면서 이 동네로 봐서는 중요한 안정이니까 이 법팔 이제 이 자리 입을 수 있었지. 쌀 가게, 이제 구멍가게, 또 이거 담배 가게 있고 이제 저 건너편에가 또 만화 가게, 요거 다르게 전인데 또 이쪽에 구멍 가게 있고 그러니까 지금 있을 거 다 있으니까 뭐 신림구 가게 있었고 이 동네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 봐서는 얘가 아주 명동이에요. 이 동네로는.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고 북적대던 골목길은 조용해졌지만 아직도 곳곳에는 그 시절의 추억과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없는 게 없는 오광석 시댁은 그야말로 마을 박물관. 감당하기 어려우실 때가 있죠. 옛날 부의 상징이었다는 라디오입니다. 내가 시골 살다 이제 올라갔거든. 이제 전북 그 진안 그 거긴데 이 서울에 객지 나갔던 사람들이 트랜지스타를 하나 사오니까 사람들이 동네 분들이 다 모였지. 진짜 신기하거든. 그런 신기한 게 없는데 심지어 이제 노인 양반들 야 사람이 그 안에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막 옛날에 어떻게 그런 말을 안 나오냐 이거.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겠지요. 그때 그 호시절이 이제 추억이 됐습니다. 내친 김에 또 다른 보물단지를 풀어내는 어르신. 이 지하철을 펴도 이거 이제 이번에는 손바닥만한 전철표입니다. 4호선 개통하면서 이걸 이제 그때 동네에 뭐 반장 이거 좋았는데 부부간에 개통신날 오라고 이거 2장을 이렇게 여서 보내줬길래 그날 가서 써버렸으면 이거 없을 재미인데 뭐 가서 그냥 전체를 안 타고 그 탔으면 이거 없어졌죠. 그때 그거 내고 타는 거니까 애들한테 이런 거 다 남겨놓고 가면 이제 나중에 이게 서울 발전이 이렇게 되는 것도 좀 알 수도 있는 거고. 그 시간 마을 사랑방이 떠들썩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온갖 식재료 펼쳐놓고 분주한 동네 안악들. 토요일 날 잔치예요. 잔치하기 위해서 음식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했잖아요. 요즘에 그냥 거기 가서 하지. 이게 옛날식으로 하니까 이게 좋죠. 아파트 그런 데 가면 좀 풀리지. 친절하게 사는 것이. 오늘 아파트 살기 싫더만.
시골에서나 보던 훈훈한 풍경. 이렇게 얼굴 맞대고 도란도란 살아가는 모습이 정겹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깨져 들어왔어요. 지름 때. 그래서 이거 깨져 놓으면서 이거 이렇게 지어갖고 동네 우리 엄마들이 놀 데 없으니까 이 사랑방이라고 너무 나이 젊다고 노인당이도 안 하고 사랑방이라고 지었어. 서울 한양 도성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장원급제를 꿈꾸었던 유생들, 살림살이가 커지기를 바랐던 보따리 장수 이야기까지. 서울 한양 도성은 삶이 통하는 길입니다. 와. 조선시대 도성 안팎을 드나든 건 사람뿐이 아니었습니다. 물길 또한 이곳을 오갔지요. 이곳은 이간수문이라 부르는 곳인데요. 일종의 수문입니다. 그 남산의 필동 일대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바로 이곳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도성길은 하루 나들이 코스로 손색 없습니다. 남산 정상에 올라서서 만끽하는 서울의 야경. 낮에 보는 한양도성도 운치가 있지만 이렇게 밤에 보는 또 한양도성은 뭐랄까 은은하면서도 한적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화려한 그런 어떤 반전의 멋이 있네요. 이야. 선조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았겠지요. 열심히 살고 때로는 그 고단함을 풀기도 했을 테니까요. 순성은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태조 이성계를 시작으로 27대 임금 순종까지 조선 왕조 500여 년 시간은 서울의 역사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중 한 나라를 이끌었던 권력의 중심 왕. 그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름다운 조선의 궁궐과 알지 못했던 숨겨진 이야기들. 오늘은 수백 년 전 왕이 걸었을 그 길을 걸어봅니다. 서울의 역사적 중심지 세종로. 이곳은 조선시대 한성부, 사헌부, 의정부를 비롯해 6개 중앙관서들이 모여있던 곳입니다. 그 중심에 경복궁이 있었지요. 백악산을 주산으로 4개의 내소산과 개천이 흐르는 풍수지리적 최고의 길지. 태조 이성계는 최고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정도전의 주장에 따라 경복궁을 세웠습니다. 경복, 큰 복을 빈다는 뜻이었지요. 수문장 교대식으로 시작된 궁궐의 아침. 하루 평균 13,000여 명이 찾는 경복궁은 이름 그대로 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보통 경복궁을 찾는 분들은 광화문으로 들어와서 흑례문과 근정문을 지나서 근정전 쪽으로 이렇게 중심축을 따라서 쭉 들어가시지만 그에 앞서서 꼭 봐야 할 것이 이쪽 경복궁의 서쪽 그 영추문 근처에 놓여져 있습니다. 일단 한번 가보시죠. 궁궐 기행에 앞서 향한 곳이 있습니다. 경복궁의 중심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리로 온 이유는 바로 이 부도탑 때문인데요. 야, 그대로네, 아직도. 조선의 궁 안에 놓인 고려시대의 유물. 승려 지광국사의 사리탑입니다. 일제강점기 박람회를 이유로 전국의 아름다운 유물들이 이곳에 옮겨졌던 것이지요. 나중에 해방 뒤에라도 원래 자리로 가야 됐지만은 사실 이 부도탑 같은 경우는 한국 전쟁 때 폭격으로 산산조각이 났던 거를 지금 다시 재조립해놓고 붙여놓은 건데 이 옮기자니 행여 뭐 그 도중에 다시 부서질 우려가 있어가지고 아직 여태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복궁 안에는 수많은 역사가 함께합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조선시대 이곳은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야, 물이 다 말라버렸네. 지금은 물이 다 말라버리긴 했지만 금천이라고 부르는 하천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는 금천교라고 부르고요. 조선왕조 시절에 이 권례로 들어오는 대소 신료들이 이 흐르는 물을 보고 마음을 청정하게 먹어라 뭐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다고도 하고, 백성과 왕의 공간을 엄격히 구분지었던 금천교. 유교를 국교로 삼았던 조선은 정통성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유교적 이상국가였던 주나라의 주례를 바탕으로 경복궁을 건축했지요. 가운데 중심축을 두고 좌우 대칭의 원칙. 왕을 중심으로 왼편은 동궁등이 있던 시자와 종친의 공간, 오른편은 경회로 집현전 등이 있던 신하들과의 공간이었습니다. 경복궁의 중심 건물 근정전. 이곳은 국가의 중요한 공식 행사나 회의가 있을 때 왕이 행차했던 곳입니다. 문무백관들도 품계에 맞춰 조정에 자리했지요. 한쪽에는 근정전을 향해서 문반의 그 품계석이 있고 또 한쪽은 무반 품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반과 무반을 합쳐서 우리가 양반이라고 부르죠.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바닥을 보시면 돌들이 이제 박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돌들이 반듯하거나 아귀가 잘 맞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그 수제비를 뚝뚝 떼어내듯이 그냥 듬성듬성 이렇게 놨는데, 바닥이 반질반질하면은 빛이 너무 반사가 되니까 난반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빛이 반사되더라도 분산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눈이 좀 덜 피곤하겠죠. 그런 효과를 노리고 이렇게 이제 박석을 깐 거고요. 물 배수도 물론 다 쫙 아귀를 맞췄을 때보다 더 나았겠죠. 왕은 어떤 마음으로 저 어주화에 앉았을까요? 아마도 백성의 평안을 늘 염려했던 왕은 어깨가 무거웠던 날도 많았을 것입니다. 경회로는 왕이 신하들과 어울리던 장소였습니다. 인군의 정사는 사람을 얻는 것을 근본으로 하니 그 뒤에 경회에 이를 수 있다. 경회루를 지은 하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장소기에 크기와 웅장함이 감탄을 자아내지요.
이야, 지금 경회로에 올랐는데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왕의 공간에서 가장 그 규모가 큰 근정전이 25칸인데 비해서 이곳 경회로는 35칸이나 된다는 거예요. 참, 이 경회로는 어떻게 보면 왕과 신하가 만나는, 그래서 경연도 펼치고 또 연회도 하던 그런 공간인데요. 어떻게 보면 근정전보다도 경회로가 더 크다는 것은 그만큼 왕과 신하들과의 어떤 소통을 중시했다는 그런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건물 구조에서부터 그런 게 느껴집니다. 이야. 낙양각을 액자 삼아 마치 그림 속 세상처럼 펼쳐진 풍경들.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줄 아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왕은 궐 내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궁궐 밖으로 행차를 나가야 했던 중요한 임무가 있었지요. 경복궁 동쪽에 자리한 종묘.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는 곳으로 왕은 1년에 5차례 이곳에서 제를 올렸습니다. 그 규모가 크고 중해 종묘대제라 불렀지요. 우리가 드라마, 특히 사극을 보다 보면 신하들이 왕에게 종묘사직을 보존하옵소서 하는 말들이 종종 나오곤 하는데요. 그만큼 조선 왕조에 있어서 이 종묘는 상당한 중요성을 갖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도 경복궁을 짓기 전에 먼저 이 종묘를 세웠을 만큼 그 왕가의 뭐랄까요, 정통성을 상징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리하여 왕조차 예를 갖추었던 곳. 종묘의 입구에서부터 정전을 향해서 이렇게 길이 쭉 나 있는데요. 이거는 신도라 부르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보통 왕궁에서는 왕이 이 길을 걷지만 종묘에서만은 그 선대 왕들의 그 혼령이 걷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왕도 이 신도로는 걷지 않았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19칸 신실에 봉안된 49 신위. 전란이 일어날 시에도 이곳의 신주단지는 가장 먼저 봉해져 안전하게 옮겨졌습니다. 신주단지 모시듯 해야 한다라는 옛말의 의미를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뭐 전 세계에서도 이런 구조물은 본 적이 없어요. 한 면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뭐 종묘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외에 건물 구조에서부터 엄숙함 그리고 이 장대함이 그냥 절로 느껴집니다. 위엄과 기품이 느껴지는 건축물. 그런데 자세히 보면 특별한 건축의 비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육중한 문 안쪽에 위패를 봉안해 두고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닫아두지만 제를 올릴 때에는 이제 문을 열곤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문이 이렇게 뒤틀려져 있는데요. 이거는 뭐 실수가 아니라 조상들의 지혜가 녹아있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별도의 창문이 없다 보니까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일부러 문을 이렇게 뒤틀리게 배치함으로써 위아래에 이제 구멍이 생기게 되고 공기가 자연히 이렇게 순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패나 뭐 곰팡이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충과 효를 중시했던 유교의 나라 조선. 왕은 이곳에서 직접 조상들께 효를 실천하며 백성들에게 모범이 됐습니다. 부지런히 정사를 살폈던 왕들은 고단함을 달래기 위해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지요.
문득 그 공간이 궁금해졌습니다. 창덕궁의 수많은 전각들을 지나 만나게 되는 드넓은 후원. 산과 귀곡을 그대로 감싸는 듯한 후원은 왕들이 사랑하던 휴식의 장소였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심신을 치유하고 때로는 새로운 지식을 쌓기도 했던 곳. 백성과 자신을 물과 물고기에 비유하며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천하제일의 비경을 뽐내는 부용지. 아마도 왕의 눈에 비친 조선의 모습이 이처럼 아름답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물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건조물이라든가 아니면 또 식생이라든가 정경물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조화롭게 그리고 지형과 이렇게 순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핵심 모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멀리서 왕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옥류천 위에 술잔을 띄우고 시조를 읊었지요. 숙종은 이곳의 아름다운 풍광에 반해 오원절구 시를 남겼습니다. 폭포는 300척인데 멀리 구천에서 내리네. 보고 있으면 흰 무지개 일고 골짜기마다 우레소리 가득하네. 그동안 궁궐을 걷다 보면 건물 위주로 혹은 그 건물에 서려 있는 혹은 왕에 서려 있는 역사 이야기를 이제 공부하고 배운다면 이렇게 후원을 걸으니까 그들과 이 자연과의 교감 같은 것들을 어렴풋하게 느낄 수가 있네요. 휴식은 곧 내일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졌기에 피할 수 없었던 운명.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던 조선의 왕은 자랑스러운 오늘을 잊게 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푸르기도 하고 희기도 한 산 하나가 위용을 드러냅니다. 예부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무릉도원인가 착각했지요. 그곳 사람들은 세월이 변해도 인심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좋죠. 이 동네가 살기가 얼마나 좋은데. 산동네 공기 여기 공기 좋고 인심 좋고. 살기 좋아 시인도 들어오고 소설가도 들어와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윽고 특별한 향기를 꽃피웠지요. 선잠 단지쯤에서 성북동 비둘기가 물어와 내뱉은 오디치가 매화나무 옆에 거처를 잡고 아이 팔뚝만큼 잘. 이런 곳이 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서울 성북동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천하의 이성계도 이곳에 와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나라의 태평성대를 간절히 염원했지요. 이 마애불은 옥천암 마애 좌상 혹은 보도각 백불이라 부르는 마애불인데요. 여말 선초, 그러니까 고려말에서 조선 초 사이에 조성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태조 이성계가 이곳에 와서 기도, 그러니까 불공을 드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특히 그 당시에는 이 한양으로 천도를 할 때 과연 그 주산을 인왕으로 할 것이냐 백악으로 할 것이냐 논란이 있었는데, 무학대사는 인왕을 주장한 반면 이제 정도전은 백악을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백악, 즉 지금의 백악산을 주산으로 삼아서 경복궁을 조성을 하고 이제 한양으로 천도가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조선 초기의 그런 전설이 많이 서려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옛날부터 일국의 군왕은 남쪽을 바라보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천하의 통법이다. 정도전은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의 궁궐들은 모두 백악을 주산으로 세워졌지요. 희고 큰 암벽이 많아 백악산. 그 산자락 아래로 녹음이 짙게 깔렸습니다.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만이 들리는 곳. 도심 속 별천지가 따로 없습니다. 이 호젓한 숲길은 백사실이라고 하는데요. 백사실 계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역시 그 백악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줄기 중에 하나인데, 독특한 점은 이 물이 참 깨끗해서 가재나 도롱뇽이 지금도 살고 있어요. 한번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시민들이 별로 찾지 않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자연 환경이 워낙 잘 보존이 된 그런 까닭인지 몰라도 시민들이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네요. 조선시대 도성 밖의 이곳은 백석동천이라 불렸습니다. 동천은 산천으로 둘러싸인 경치 좋은 곳을 뜻하는 말이었지요. 때문에 도성 안에 살던 양반들도 이곳을 탐했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석축이나 이 쇠락한 계단만이 남아있지만,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이곳에 백사 이항복 선생의 별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후에는 또 다른 분들이 쓰시기도 하고, 또 최근에 밝혀진 일이기는 하지만 추사 김정희 선생의 별서로도 쓰였다고 하네요. 이런 곳에서 공부를 하면 과연 어땠을까 머릿속으로밖에 그려볼 수밖에 없는데요. 잠시 읽던 책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을 것입니다. 자연은 그 자체만으로도 오래된 친구요, 깨달음을 주는 스승이었지요. 세월은 변해도 풍경은 한결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양반 계층이나 그 소수 일부 계층에게만 허락된 공간이었지만, 요즘에는 뭐 누구나, 그냥 시민 누구나 와서 쉴 수도 있고 뭐 책도 볼 수 있고, 참 뭐랄까요, 서울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고 서울 안에도 이런 공간이 있다라는 게 참 소중한 공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백악산 자락 성북동에는 왕비들이 자주 찾았던 흔적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의 기간 산업이 농업과 잠업이었는데요. 그래서 왕은 친경이라고 해서 직접 농사를 지었고, 또 왕비는 친잠이라고 해서 누에치는 시범을 보였다고 합니다. 뭐 그런 것만 한 게 아니라 선농단도 짓고 또 선잠단도 지어서 이제 하늘에 재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중 이곳은 선잠단이 있던 그런 곳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농사로 먹을 것을 해결하고 길쌈으로 입을 것을 해결했지요. 그 일이 중해 친히 왕비가 누에치던 흔적입니다. 지금도 옛 이야기를 들려주듯 여전히 이곳에는 뽕나무가 무성합니다.
참 서울에서 이렇게 오디를 또 보는 게 뭐랄까 그 약간 시큼하면서 달콤한 정말 오디의 그 맛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어렸을 때 맛봤던. 도성의 북쪽 군대가 배치돼 있어 북둔이라 불렸던 성북동은 사실 산이 깊고 농지가 적어 먹고 살기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왕은 나라에 늠료를 내려 가난한 백성에게 밭을 경작하도록 장려했지요. 성북동 사람들은 소박하게나마 살 길을 찾았습니다. 좁고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 마을을 깊숙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서울 성북동에 있는 북정마을이라 부르는 곳인데요. 성북동 하면 뭐 으리으리한 집들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한쪽에는 서민들이 살아가는 달동네도 남아 있습니다. 참 이 서울 한양 도성 밑에 이런 정말 오밀조밀한 집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성벽을 병풍 삼아 나란히 어깨를 기대고 있는 낡은 지붕들. 500여 가구가 이곳에서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습니다. 아, 여기 다시 이렇게 차로가 있구나. 뭐 마을버스도 아니고. 밭이 있던 곳에 신장로가 생기고 버스가 오가는 것만이 세월의 변화를 느끼게 하지요. 때마침 윷놀이 한 판이 제대로 벌어졌습니다. 우리 북정마을이 옛날 국내에서 쓰는 메주를 우리 여기 성북동 사람들에게 메주 쓸 권리를 줬답니다. 그러면 그 메주를 써가지고 국내에다 납품을 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메주를 쓰다 보니까 메주 끓는 소리도 북적북적, 사람도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북적북적, 그러다 보니까 북정마을이 됐다고 합니다. 좋죠. 이 동네가 살기가 얼마나 좋은데. 산동네 공기 여기 공기 좋고 인심 좋고. 잡아! 잡아! 자주 이렇게 윷도 놓으시고 그러세요? 이렇게 모이셔서? 예, 겨울철에는 한갈 때는 특히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여서 놀고 있어요. 여름인데. 아, 여름은 오늘 일요일 아닙니까? 아, 예. 아, 이제 주중에는 이제 다들 바쁘시니까. 예, 그렇죠. 못 모이시고. 예. 서울에 이런 곳이 또 있을까요? 소란함 또한 경쾌하게 들립니다.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대는 이곳은 사람 냄새 나는 곳. 그 구수한 향기를 담은 마을 달력 또한 자랑거리입니다. 주민분들이요? 그렇죠. 주민들이 받아서 주민들이 촬영한 걸 그걸 모아서 이렇게 카렌다로 만든 겁니다. 이게 그러면 다 여기 북정마을 주민분들이 그렇죠. 여기 절반이 가 있는 거거든요. 성북동. 조선시대 이곳은 복사꽃이 만발해 무릉도원이라 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어도 살기 좋았죠. 여전히 때 못지않은 자연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 성북동 비둘기는 그 변함없는 풍경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광은 때때로 문인이며 예술가들의 발길을 불러 모았습니다. 한국 단편 문학의 아버지로 불렸던 소설가 이태준의 고택. 월북하기 전 그가 기거했던 수연산방은 소담하면서 운치 있습니다. 오래가는 벼루처럼 좋은 글을 쓰려 했던 선생. 특히 순박한 하층민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지요.
시에는 정지용, 소설에는 이태준이라는 찬사를 들을 만큼 1930년대 그의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제가 20대 때 그 글쓰기 공부를 할 때도 이 상어 이태준 선생이 쓰신 문장 강화라는 책을 읽곤 했는데요. 이렇게 선생이 머무르시면서 작품 활동을 했던 공간에 와서 차 한 잔을 마시니까 감회가 더 남다릅니다. 노마루에 앉아 바라보는 풍경은 차 향기와 문장의 향기에 어우러져 선생의 펜 끝에 실렸습니다. 성북동에서는 평범한 일상도 기억하고 싶은 이야기로 피어납니다. 골목길을 따라가다 오래된 한옥 한 채를 만났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셨던 그 최순우 선생은 그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라는 책도 남기셨는데요. 그 책이나 뭐 이런 집들을 보니까 선생의 그 우리 전통 문화 그리고 고미술품에 대한 사랑과 어떤 그런 정신들이 고스란히 이렇게 전해져 오는 것 같아요. 평생을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을 찾고 보존하는 데 힘썼던 고 최순우 선생.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선생은 민족의 자부심은 곧 문화를 찾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요. 2000년대 초반에는 그런 집들이 다 없어질 위기에 놓였었어요. 실제로 뭐 현진건 선생 집이나 여러 집들이 이제 실제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겼는데 저희는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으로 좀 어떤 사회에 좀 영향력을 주고 싶었던 부분이 우리 주변에 쉽게 이렇게 흔하게 살아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이나 이분들의 흔적을 많이 남겨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첫 의 사업으로 문화유산 사업으로 최순우의 집을 매입해서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때마침 특별 공연이 열리는 날. 뒤뜰에서 감미로운 선율이 들려옵니다. 마을 주민들이 출연자가 되기도 하고 또 관객이 되어 즐길 수도 있지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접점을 생각했다. 때로는 오래전 이곳이 좋아 들어왔던 시인처럼 시를 낭송해 봅니다. 단지쯤에서 성북동 비둘기가 물어와 내뱉은 오디치가 매화나무 옆에 거처를 잡고 에어컨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 풍경. 오늘 같은 날도 그냥 비가 옴으로써 그 느낌으로 또 같이 시와 어울릴 수 있고 예, 그래서 저는 그 현장에서 느끼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공연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복사꽃보다 더 달달한 향기가 풍기는 성북동. 다시 보니 그 향기는 우리네 삶의 지취였습니다. 시끄러운 소음으로 시작되는 서울의 하루. 하지만 길 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음악. 그것은 때로는 낭만 열차가 되고 추억 열차도 되어 기꺼이 사람들을 초대하지요. 청바지와 통기타 그리고 맥주를 사랑했던 사람들. 포스터를 만들려니까 팀이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갑자기 생각난 게 그냥 신촌 블루스. 오늘은 음악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기억하고 싶은 음악 이야기. 응답하라. 그때 그 시절이요. 서울의 한 벼룩시장. 이곳은 그 서울의 동묘 앞인데요. 원래 이곳엔 작은 시장이 있기는 했지만 요즘 이렇게 커진 이유가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이제 그 청계천 보건공사를 하면서 그 주변에서 장사를 했던 상인분들이 그 동대문 운동장으로 옮겼다가 이리로 이렇게 옮겨와서 장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말이면 특히 이렇게 많은 뭐 거의 난전이 벌어져요. 그래서 옷이며 신발이며 화장품, 뭐 자전거, 나사까지 정말 없는 게 없는 그런 시장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합니다. 시장 물건은 구석구석 들여다보고 골라봐야 재미지요.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그중 몇 년째 새 주인을 기다린다는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하나. 단판데 이런 거는 진짜 60, 70년대 나온 거예요. 옛날에 젊은 사람들 많이 왔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돼. 스마트폰으로 뭐 영상도 보고 노래도 듣고 다. 노래 듣고 내비도 되잖아요. MP3도 되고. 하지만 이 일대에서 사고 팔리는 건 오래된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추억도 함께 거래되지요. 그 한복판에 오래된 LP 음반 가게가 있습니다. 젊은 날 문지방 닳도록 드나들던 곳. 1970년대 초 음악 애호가들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이곳에 오면 새로운 음반을 하루라도 빨리 만날 수 있었지요. 그 시절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여기가 이제 주근기판하고 같은 사이즈거든 이게. 주근기판이 끝나고 나서 요렇게 이제 작게 나왔었는데 요렇게 작게 나오다가 이제 12인치로 큰 판이 나오기 시작했지. 그 형님 댁에서 나온 것들인데. 우리 어려서 이제 동요나 이런 거 학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건데 이거 그때도 이제 레코드가 이렇게 나왔었다. 초창기 레코드예요 이게. 나이가 그러니까 최하 30년은 된 거니. 이런 거는 이제 국민교육헌장. 옛날에 에어 봤나? 예? 국민교육헌장. 15만 장 가까이 되는 LP 음반. 이거는 이제 송창식하고 윤영주 아니야, 팀폴리언. 응? 우리 세대에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줬어요, 이 사람들. 야, 한참 때인데 그때만 해도. 송창식, 윤형주의 남성 통기타 듀오 트윈폴리오. 감미롭고 편안한 목소리로 1960, 70년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70년대에는) 우리가 원체 못 살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판살 여유들도 없었고 음악다방도 이제 슬슬 성행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복사판, 백판이라 그러지. 복사판 이걸 이제 음악다방에서 갖다 틀고. 젊음의 상징이었던 동숭동 일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음악다방이 있습니다. 이곳은 대학로 한복판에 있는 한 찻집인데요. 지난 1956년에 들어섰으니까 벌써 뭐 반세기 이상이 지난 거죠. 그 서울대 문리대가 이 근처에 있었을 때 학생들의 뭐랄까요, 뭐 문화적 아지트 역할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야, 이 오랜 시간 한 곳에서 이렇게. 음악은 일종의 탈출구였습니다.
인생에 대한 고민, 학문에 대한 열정, 그리고 때로는 사랑의 아픔까지 달래주었죠. 오래전 이곳에서 일했던 DJ 1세대. 문화기획가 강준혁 씨로부터 당시 음악다방의 인기를 전해 듣겠습니다. 음반 있는 데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못 드나들게 만들었었고요. 좋은 반을 하나 구하기 위해서 막 그 온갖 데를 다 다니기도 하고. LP 음반 특유의 따뜻한 음색은 감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지요. 이덕희 씨는 시인의 여주 지금 내로라 하는 유명 인사들도 젊은 시절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시인으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그 김정환 씨 같은 경우는 글에 들어오면 황제 왔네. 왜냐면 베토벤의 황제 피아노 협주곡만 죽어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강의실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그 무엇이 이곳에 오면 가슴 뜨겁게 차오르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 60년대 미국에서 시작한 그 반전운동, 무슨 자유주의, 그게 이제 케네디가 뿌려놓은 씨앗일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이 점점 이렇게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그 음반을 통해서 뭐 존 베이지나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좋아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흉내도 내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는 클래식을 트는 데지만 항림에서도 존 바이즈 음악을 틀 정도로 상당히 그 널리 인기가 있었고. 또 가녀린 몸에 기타 하나 달랑 메고 등장했던 존 바이즈. 맑은 음성으로 저항과 반전을 노래했던 그녀는 1960, 70년대 세계적으로 포크 음악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순식간에 국내에서도 번안곡들이 큰 인기를 끌었지요. 그렇게 탄생한 청통맥 문화, 청바지와 통기타 그리고 생맥주는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어쩌면 음악은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곁에 있는 것이겠죠. 종로와 명동 일대에서는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음악이 유행했다면 신촌에서는 새로운 장르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1980, 90년대) 대중음악계에 굵직한 족적을 남겼던 산 증인, 신촌 블루스 어민호 씨를 만났습니다. 옛날이요. 다시 돌아올 수 없나 그날 옛날이요. 그 당시에는 진짜 락도 언더그라운드가 없었잖아요. 그냥 다 나이트클럽에서 음악하고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들국화 그 전신 신촌 블루스 전신 이런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팀이 만들어지고 막 그럴 때가 이제 80년대 초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신촌이라는 데가 전인권 씨도 그렇고 뭐 모든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 활발하게 활동했던 데가 활동이 아니고 근거지를 둔 데가 신촌이었습니다. 장르의 다양성을 추구했던 젊은이들에게 음악적 중심지가 됐던 신촌.
그들은 블루스, 재즈, 락 등에 열광했고 새로운 공연 문화를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신촌에서는 특별한 공연이 열립니다. 무대 위에서는 리허설이 한창. 특유의 진한 블루스 감성을 담아 어민호 씨가 기타를 연주합니다. 한때 스타라고 불렸던 그.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제는 후배들의 길을 열어주는 든든한 안내자가 됐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워낙 잘하니까 옛날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부끄럽죠.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사실 기타도 혼자 배우고 뭐 마구잡이로 뭐 그래서 정말 제 자신을 정리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뭐 바로 악보 그려주고 그러면 뭐 바로바로 이렇게 쉽게 또 할 수 있고 그런 또 환경이 됐으니까. 알아서 아무 때나 노래 들어가도 돼. 이거 괜히 뭐 소조스 맞추다 보면 잘못 헷갈리니까 종민아 이거 완전히 마무리까지 다 해줘. 밤마다 해볼게. 밤마다 하고 딴 사람 넘어갈게. 젊은 날 음악에 쏟았던 열정. 세월이 흘러도 신촌의 그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대가 좋았고 사람이 좋았고 음악으로 하나가 됐던 그 모습에 행복했지요. 신촌에서 만난 이진구 씨 또한 1980년대 행복했던 시절을 추억합니다. 예전에는 뭐랄까 이런 스타일의 뭐 라이브 펍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라이브 카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좀 많이 있었나요? 예전에? 라이브 카페도 아니고 술을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음료수, 커피, 홍차, 토스트 이런 걸 팔면서 손님들과 같이 합창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 보면은 제가 예전에 쓰던 책인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갖고 노래말 가사들이 있어요. 노래방이 없던 시절 일명 합창의 집이라 불렸던 곳이 있었지요. 무대 위에서 노래했던 이진구 씨는 가수라기보다는 관객들과 소통하는 진행자에 가까웠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음악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젊은 날의 기억들, 그리고 오래돼도 좋은 옛날 노래들. 음악과 청춘은 그렇게 서로 닮았습니다. 문득 돌아보니 세월이 참 많이도 변했습니다. 추억에는 늘 그리움과 아쉬움이 공존하는 법. 지금도 많이 바뀌었지만 연대나 뭐 이런데 조금 글쎄 옛날 추억을 더듬기에는 너무 없어졌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아직까지 냄새는 나는 것 같아요. 뜨겁고 치열했던 우리의 청춘을 함께했던 음악만은 기억할 것입니다.